네, 이어서 어셈블리 명령어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암 아키텍처 관련된 내용을 배우실 때는요, 여러분이 배우시는 내용을 실제 현업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새로운 지식을 배울 때 동기부여가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암 아키텍처에서 정의되어 있는 주요 기능들은 또 소프트웨어 관점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내용도 있고, 어떤 내용들은 그냥 참고만 하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암 아키텍처 관련된 내용을 배우실 때는 해당 내용을 왜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배운 내용이 실제 여러분 프로젝트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이 되는지를 파악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업 프로젝트에서 어셈블리 명령으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부팅하는 과정을 부팅 시퀀스라고 그러는데, 부팅 시퀀스 관점에서 어셈블리 명령어가 활용이 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 이 다이어그램은요, 시스템이 부팅을 할 때에 부팅되는 실행 흐름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부분이 부트롬인데요. 부트롬, 퍼스트 부트로더, 세컨드 부트로더 이렇게 있고, 세 번째로는 커널이 있죠. 이 부트롬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 반도체 업체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용어인데요. 그 칩에 내장되어 있는 부트로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원을 시스템이 인가하면 가장 먼저 실행이 되는 코드가 부트롬인데요. 이제 부트롬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코드는 어셈블리 명령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부트롬을 개발하실 때는 어셈블리 명령어, 그리고 C 언어로 개발하실 수 있는데, 주요 코드는 부트롬의 어셈블리 명령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스템 반도체 업체에서 부트롬이라든가 부트로드를 개발하실 때는 반드시 어셈블리 명령어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부트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전원이 인가가 되면은 하드웨어의 컴포넌트를 초기화하고요. 그 다음에 저장 장치, 최근에 eMMC가 많이 쓰이고 있죠. eMMC에서 요 first bootload 이미지를 읽어서 first bootload를 실행한 역할을 부트롬이 하죠. 근데 이 first bootload나 second bootload가 가장 먼저 실행이 되는 코드를 start up 코드라고 하는데요. start up 코드는 100% 어셈블리 명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 first bootloader, second bootloader의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설정을 하는 코드는 어셈블리 명령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셈블리 명령어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first bootloader나 second bootloader에 있는 스타트업 코드라고 하죠. 가장 먼저 실행이 된 스타트업 코드를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하실 수도 있고, 혹은 관련된 코드를 분석만 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어셈블리 명령어를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하시던, 혹은 어셈블리 명령어를 분석만 하시던 간에 기본적으로 어셈블리 명령어를 알고 계셔야지 이 부트로더 관련된 코드를 코딩하실 수가 있고, 부트로더 관련된 루트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이는 커널, 그러니까 first 부트로더는 이와 같이 여러 하드웨어 컴포넌트를 초기화하고요. 그 다음에 세컨드 부트로더 이미지를 읽어서 로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세컨드 부트로더 같은 경우는 좀 더 다양한 페리페럴을 초기화하고요. 그 다음에 커널 이미지를 저장 장치에서 읽어서 커널을 실행하는 그런 동작을 수행하는데, 이 커널은 리눅스 커널이 될 수도 있고요. RTOS 커널이 될 수도 있습니다. RTOS 커널이나 리눅스 커널도 결국에 가장 먼저 실행이 되는 코드는 스타터 코드라고 하는데요. 스타터 코드는 마찬가지로 어셈블리 명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업체에서 여러분이 개발하시게 되면은 이 부트롬이라든가 부트로드 코드를 굉장히 많이 보실 가능성이 높은데요. 관련된 핵심 루틴은 다 어셈블리 명령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셈블리 명령어를 잘 아셔야지 개발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실제 소스 코드 분석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 코드는요, LK, 그 리틀 커널 부트로더인데, 유부트와 더불어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오픈소스 기반의 부트로더가 LK입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코드는 스타트업 코드거든요. 스타트업 코드는 전원이 인가가 되면은 가장 먼저 실행이 되는 코드예요.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다 어셈블리 명령어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부트로드를 개발하실 때 가장 먼저 스타트업 코드를 분석하셔야 되는데요. 스택을 초기화를 한다거나 MMU를 설정한다거나, MMU는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의 약자이고요. 그리고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 같은 경우는 가상 주소를 물리 주소로 변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MMU를 설정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MMU와 관련된 가상 주소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 TCR 레지스터를 설정한다거나 하는 관련된 시스템 레지스터를 설정을 하는 동작을 MMU를 설정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exception vector 베이스 주소를 어셈블리 명령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시스템의 기본적인 동작을 할 수 있는 설정은요, 어셈블리 명령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커널이 부팅할 때는요, exception 레벨이라고 그러죠. exception 레벨별로 스테이트 포인트 레지스터를 설정하고요. 그리고 exception 핸들러 시작 주소를 v/er1 레지스터에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트로더와 관련된 루틴을 개발하신다거나 혹은 시스템이 부팅하는 과정에 대한 흐름을 제대로 잘 파악하시려면 어셈블리 명령어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ARM 아키텍처의 기능을 활용해서 다양한 드라이버를 개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코드는요, smccall.s라는 코드인데, 요 API가 어떤 동작이냐면 smc 명령어를 실행하는 매크로 타입의 함수입니다. smc는 Secure Monitor Call이라고 하는데요. 트러스트 존 테크놀로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ARM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이자 가장 성공한 기능 중에 하나가 트러스트 존인데, 트러스트 존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의 실행 흐름을 non-secure와 secure로 나눠서 관리하는데요. non-secure에서 secure 혹은 secure에서 non-secure로 이동할 때는 smc 명령어를 실행해야 됩니다. 근데 리눅스 커널이나 RTOS 커널에서는요, 이와 같이 ARM 아키텍처의 기능을 활용한 드라이버가 굉장히 많은데, 관련된 루틴을 여러분이 잘 파악하시려면 어셈블리 명령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밖에도 ARM 아키텍처의 기능을 활용한 드라이버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CPU 코어끼리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인터프로세서 인터럽트를 유발하는데, 이를 위해서 ARM 아키텍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제너레이트 인터럽트라고 하죠. SGI 인터럽트의 기능을 활용해서 IPI 콜이라고 그러죠. 인터프로세서 인터럽트를 유발을 해요. 이와 같은 동작도 여러분이 제대로 파악하시려면 관련된 어셈블리 명령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드린 소프트웨어 제너레이트 인터럽트와 같은 이 내용은 GIC라 그러죠. ARM사에서 디자인한 인터럽트 컨트롤러인 제너릭 인터럽트 컨트롤러 GIC 강의에서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RM 아키텍처의 기능을 활용한 리눅스 커널이라든가 여러 RTOS 기능들이 많은데요. 그 핵심 동작 원리 또 어셈블리 명령으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어셈블리 명령어를 잘 익히시면요, 디버깅을 잘 하실 수가 있고요. 디버깅을 하시는 과정에 기본 지식이 어셈블리 명령어가 됩니다. 자,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로그는요, 이제 커널 패닉 로그인데요. 커널 패닉이 발생했을 때 이와 같은 메시지를 UART 콘솔이라거나 혹은 뒷메시지, 그러니까 커널 로그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커널 크래시가 발생하게 되면은 현업 프로젝트에서 관련된 이슈를 여러분께 할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커널 크래시가 나면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BSP 개발자라고도 하죠.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이슈를 할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같은 커널 크래시가 발생했을 때 디버깅을 잘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레지스터를 잘 익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어셈블리 명령어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로그에서
콜 스택을 분석한다거나 레지스터의 내용을 가장 먼저 분석하실 텐데요. 크래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이 크래시가 발생한 주소에 있는 어셈블리 명령어를 처음에 분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크래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프로그램 카운터 있죠? 이 프로그램 카운터에 해당하는 주소 있죠? C04F29D8 이 주소에 있는 명령어를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화살표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은 요 커널 크래시가 발생한 순간에 주소와 주소에 해당되는 어셈블리 명령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LDR이라는 명령어를 실행하다가 크래시가 발생했는데요. 이를 암 아키텍처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자, 이와 같은 메시지가 보이죠? 그러니까 데이터 오버트 익셉션을 유발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명령어를 분석하면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LDR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LDR이라는 명령어는 메모리 주소에 있는 값을 지정된 요 레지스터에 로딩을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런데 이 베이스 주소가 R0 레지스터거든요. R0 레지스터가 지니고 있는 값에다가 10진수로 444가 보이는데 16진수로는 0x1bc입니다. 그러니까 R0 레지스터가 지니고 있는 값에다가 0x1bc 오프셋이라고 하죠. 오프셋을 더한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R3 레지스터에 로딩하는 동작인데 이 어셈블리 명령어에서 데이터 오버트 익셉션이 유발이 됐어요. 자, 근데 커널 로그의 첫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은 자, 요 가상 주소를 처리를 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1bc죠. 자, 그런데 왜 커널 로그에서는 0x 1bc라는 주소가 보였을까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이 어셈블리 명령어를 분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어셈블리 명령어는요, LDR이라는 명령어인데 베이스 주소가 0x R0죠. R0 레지스터에 0x1bc라는 오프셋을 더한 주소에 있는 값을 R3 레지스터에 로딩하는 명령어예요. 그런데 R0 레지스터가 0이라면 그러면 0에다가 0x1bc라는 주소를 더한 가상 주소에 접근하게 되죠. 위 커널 로그를 보시게 되면은 1bc라는 주소를 처리할 수가 없다는 그런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R0 레지스터가 0이기 때문에 0 플러스 0x1bc 즉 가상 주소가 0x1bc인데 0x1bc라는 가상 주소에 접근을 하다가 데이터 오버트 익셉션 유발이 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 R0 레지스터 값은요, 커널 로그에서도 보입니다. 커널 로그에서 이 레지스터 값이 출력이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R0 레지스터가 0예요. 이 0죠. 그러니까 tty wakeup이라는 이 함수에 전달되는 첫 번째 인자가 포인터 인자인데 그 인자가 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데이터 오버트 익셉션이 유발이 됐다라고 분석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커널 크래시 로그를 분석하고 있는데 이 커널 크래시와 관련된 로그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어셈블리 명령어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어셈블리 명령어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면 디버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명령어가 어떤 동작을 수행하고 그리고 어떤 이유로 데이터 오버트 익셉션이 유발이 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어셈블리 명령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셈블리 명령어를 반드시 아셔야지 디버깅을 잘 하실 수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셈블리 명령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부트로드를 개발하실 때 어셈블리 명령어를 반드시 아셔야 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리눅스 커널이라든가 RTOS 커널에서 ARM 아키텍처의 기능을 활용해서 진행된 구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기능 드라이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셈블리 명령을 잘 아셔야 된다라는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죠. 네, 이 루틴을 보면서 설명드렸는데요. 뭐 이 밖에도 리눅스 커널의 컨텍스트 스위칭이라든가 시스템 콜이라든가 와 같은 동작에 내부 핵심 코드는 또 어셈블리 또 명령으로 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디버깅을 잘 하시기 위해서도
어셈블리 명령어를 잘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어셈블리 명령어로 여러분들이 현업 프로젝트에서 무슨 업무를 하실 수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관점 말씀드리면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어셈블리 명령어를 잘 알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어셈블리 명령어와 현업 프로젝트 업무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어셈블리 명령어를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